라오스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건설한 일본의 최첨단 환경시설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선택한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후진국 출신의 성급나라 정도로 여겼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국가 운명을 맡기겠다는 차관의 제안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베테랑 관료들은 한국이 환경 분야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며 조롱했죠. K-팝이나 드라마 말고 제대로 된 기술이 있기나 하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사단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경 반대파였던 30년 베테랑마저 한국 편으로 돌아섰고 1년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죠. 급기야 미국과 유럽의 환경 전문가들이 라오스의 변화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라오스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기획투자부 차관 송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어요. 그때가 2023년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비엔티안 도심 곳곳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고 메콩강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코를 막고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일본 원조로 지어진 폐수 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캄푸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동쪽 구역 3호 폐수 처리장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메인 펌프가 고장났는데 일본 특수 부품 없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본사에 연락했더니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20만 명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메콩강으로 흘러들어간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일본 원조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핵심 부품이 일본 특허 기술이었고 다른 나라 제품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기술 매뉴얼이었어요.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번역본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젊은 여성 엔지니어 찬타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늘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찬타비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차관님,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무슨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밤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흥미로운 나라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냐고 물으니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답에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환경 분야에서까지 그렇게 앞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찬타비가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캄푸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메콩강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고요. 맞아요. 이게 1970년대 한국의 한강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메콩강도 심각하지만 이 사진 속 한강은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찬타비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똑같은 한강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맑고 푸른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같은 강이냐고 믿을 수 없다고 하니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캄푸이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과 우리는 경제 수준이 다르지 않냐는 거였어요. 찬타비는 한국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했다고 설명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배우고 익혀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캄푸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찬타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사람을 키우는 걸 가장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콤강의 탁한 물을 바라보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타비와 함께 라오스 최초의 한국환경기술실사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재정부 장관 분티와 외교부 장관 사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원조 사업을 담당했던 분캄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캄은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국이면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환경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요. 분티 장관이 분캄을 제지하며 말했어요. 분캄 씨 결과를 보고 판단합시다. 우리가 추측만으로 결정을 내릴 순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부 대립이 일어났지만 결국 판단 전 검증이라는 원칙 아래 실사단을 출발시키기로 했어요. 3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 대표인 이수연 박사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화려한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연 박사의 첫마디였어요. 통역사가 번역해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라오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한국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까지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캄푸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패까지 보여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수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성공만 보여드리면 진짜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한국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아셔야 라오스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담당자들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한국은 실패까지 공개한다니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우리를 안내한 곳은 화려한 쇼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있는 통합환경관리센터였어요. 건물도 그리 크지 않았고 외관도 소박했습니다. 캄푸이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닙니까? 이런 하수처리 시설은 일본 지원으로 라오스에도 있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는 안에 있습니다. 중앙관제실에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수 흐름, 폐기물 수거 차량의 실시간 위치, 각 처리 시설의 가동 상태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수 처리장이 아닙니다. 도시의 모든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스스로 최적의 운영 방법을 찾아내는 스마트 통합 시스템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까?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 한쪽에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3구역 유기물 농도 급증 예상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게 뭡니까? 폭우로 인한 오수 유입을 시스템이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러자 관제실의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해서 처리 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구역으로 부하를 분산시켰어요. 모든 과정이 불과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캄푸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일본 시설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겨우 수습했는데 이곳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대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측과 예방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거죠.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시스템이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고 이수연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세요. 저는 관제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능숙하게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섞여 있었어요. 저분들은 누구입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연수생들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찬타비가 눈을 빛냈어요. 그럼 라오스 기술자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키우는 거예요. 캄푸이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고칩니다. 모든 부품의 도면과 제작법을 다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부품도 자체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캄푸이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 현장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자립이라는 걸 말이죠. 캄푸이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 실사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수연 박사는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의 연수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철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센터 교육장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형 특성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수가 베트남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메콩강 델타 지역이라 습지가 많습니다. 그럼 한국이 준비한 표준 모델로는 안 되겠군요. 습지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완성된 매뉴얼을 주고 그대로 따르라고 했는데 한국은 각 나라 상황에 맞춰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캄푸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완성된 매뉴얼을 주었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매뉴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선임 연구원이 캄푸이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오스의 비엔티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30년간 현장을 지켜오신 국장님의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순간 캄푸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원조를 받는 수혜자였던 캄푸이가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전문가이자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강이 야경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던 그 강이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오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총리께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제 보고를 듣고 바로 국가 최고 위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했어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었지만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바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총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과 자립의 의지까지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은 단순히 폐수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재정부 장관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교부 장관 사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말이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가난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라고 하더군요.
캄푸이가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뭔가를 요구했어요. 기업 진출이든 정치적 영향력이든 말이죠. 찬타비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우리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끝까지 가르쳐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오스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무료입니까? 연수비 체제비까지 다 한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라오스 기술자들의 한국 연수 비용을 모두 한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백억 원이 들어갈 텐데요. 한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주변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요구사항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의 유일한 바람은 라오스가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라오스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의 답변이 즉시 왔습니다. 양국은 1,500만 달러 규모의 도시 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우리 라오스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고 말이죠.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의 약속은 신속하게 현실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전문 기업들은 라오스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시설 설계를 시작했어요. 비엔티안의 우기와 건기 강수량 차이, 메콩강의 수위 변화, 심지어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걸 고려했습니다. 찬타비가 흥분해서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라오스 지역 특성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설계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일본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동시에 라오스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찬타비도 그 자랑스러운 일원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연수 첫날 보고드립니다. 찬타비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도시 계획 환경 정책,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라오스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캄푸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캄푸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라오스의 심장이 녹색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캄푸이가 직원들 앞에서 외쳤어요. 동료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비엔티안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젊은 엔지니어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막힌 하수관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였어요. 맨손으로 막힌 파이프를 뚫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캄푸이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한국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라오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시를 관리합니다. 시범구역 3지점 배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연수를 받고 돌아온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다른 지점으로 부하를 분산시키세요. 지금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시범구역 시장의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비가 와도 가게 걱정이 없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건 깨끗한 거리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안심이죠. 한국의 분산형 폐수 처리 시설이 시작된 강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시범구역 수질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한 달 전보다 또 15% 개선됐습니다. 한 늙은 어부는 맑아지기 시작한 강물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내 평생 이 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줄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물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주었어요. 어부의 손자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물고기 진짜 많이 잡혔어요. 저는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시범구역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곧 전체 도시로 확산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돈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오늘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공무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녹색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또 다른 라오스 연수생들이 자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의 메콩강은 다시 맑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라오스 기술자들의 손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죠.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원조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오스 메콩강에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원조의 철학이었어요. 일본은 라오스에 물고기를 주었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완성된 기술을 팔아넘기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실패의 경험까지 숨김없이 공유하며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 이런 철학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스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듯이 우리의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